안녕하세요. 네, 이성준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이 날씨가 좋던 안 좋던 상관없이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해요. 이론 복귀보다 실무에 대한 기초를 잡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초를 문제 형식으로만 계속 잡다 보면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잖아요. 그럼 다 못 풀어요. 제가 설명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많이 봐서 읽혀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 결국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이 이런 수업을 하시고 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문제풀이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강표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 분들이 그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이제 연기 스터디 들어가실 때 그때 스터디 문제를 접하셨을 때 처음에 좀 부담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풀었었지 하면서 쭉 나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예요. 수업은 이렇게 주말 스터디처럼 시험을 좀 보고 나서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직접 풀 거예요.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서 제시되는 함정과 뭐를 주목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출시생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짚고 나서 답안지 형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배워나갈 거예요. 혹시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 계세요? 다 초시생이세요? 아니세요? 얼마 정도 공부했어요? 수업 듣기만. 기초 수업 듣기만 하셨어요? 네네. 저도 일반 평가 이론 수업만 듣고. 예. 문제는 안 풀어보셨어요, 전부 다? 네. 사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엔 저희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듣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풀면 뭐 답안지 못 쓰면 그냥 빵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문제 좀 쉬었다. 중간 정도 됐다. 어려웠다. 그냥 왜냐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본인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쉬웠다. 중간 정도 됐다. 그죠? 오늘 문제 되게 쉬웠어요. 제가 일부러 쉽게 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중심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쉽게 냈고, 아마 스무스하게 푸셨을 거예요. 오늘 문제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내일부터 조금 올라가요. 좀 올라가서 한 8회차, 9회차 정도 되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문제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16회차 정도가 끝나면 연기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저는 수업을 할 때 이게 이제 보상평가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중간에 제가 안 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분해법을 안 해요. 그리고 보상 쪽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안 할 거예요. 도정법이라.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실력이 아주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그 기초적인 수준에 있어서 분해법을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나 원가법 이런 파트 부분들을 더 기초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나중에 배워도 그냥 한두 번만 보면 금방 익힐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도정법과 영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한 2기, 3기 정도에 가서 아마 하동수 평가사님이나 해서 보상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집중적으로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은 크게 논리가 있다기보다도 외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뺐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 평가 부분을 더 중시해요. 특히 수익
방식과 원가 방식.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우선 기초적인 반이기 때문에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이제 다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법전 가지고 오셨나요? 법전 꺼내세요.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법령센터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앞에 띄워놓기는 할 텐데 같이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설명회 때 설명드렸지만 크게 감정평가 실무는 일반 파트랑 보상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반 파트에서 이제 보상 파트는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일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실무 기준입니다. 사실 문제 여기서 다 나와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다 나와요. 이 조항에 있는 문제에서 다 나오는데 그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수험생들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올해 한 5,000명 들어가잖아요. 5,000명 중에서 이제 1차 떨어지시고 2,000명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 감칙 다 외우시는 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외워요.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 생각보다 안 외워요. 이게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조항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감칙 몇 조에서 나왔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논점이 뭐다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제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낸 문제잖아요. 중요하고 밝히고 싶어하는 논점이 있어요. 그 논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게 실무 기준과 감칙에서 주로 나와요. 일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실무 기준. 그리고 요거를 해석해 놓은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보신 분 보지 마세요.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수험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범위를 잘 몰라요. 법규, 이론, 실무 다. 네, 저희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 있죠? 다 여기를 기준한 거예요. 이 해설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다 기본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보고 기본서를 또 보는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협회 쪽에다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설서를 보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끝낸 다음에 상급자 수준까지 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더 알고 싶어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드리는 거는 감칙, 실무 기준. 지금부터 숙제는 뭐냐면 저희가 16회 동안 하는 동안 본인들은 저희 진도표가 대충 나와 있어요. 그 진도에 맞게 감칙을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제 숙제예요. 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숙제 내주는 걸 저희 싫어할 줄 알았는데 숙제 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위를 정해줘서 좋대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드릴 테니까 감칙 외우시고요. 실무 기준을 지금부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실무 기준은 그냥 읽으세요.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읽으세요. 이거를 한 두 달 정도 하잖아요. 실무 기준이?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실무와 이론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그 윤리기준 같은 경우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해요.
여기는 너무 아직은 치기다 보니까 규정이 되게 딱딱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봐갖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좀 몸 푸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보세요. 30분씩이라도 쭉 보세요. 한 2달 걸려도 아마 다 못 보실 거예요. 아, 그리고 실무 기준을 보상 파트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일반 평가까지만 보세요. 또 경매, 목적별 평가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거기는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또 사례 같은 걸 보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감칙 규정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답안지에는 1회차까지만의 그 감칙 규정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후에서는 감칙 규정들을 하나도 안 적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답안지를 보고 외우지 말고 본인들이 계속 보면서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하실 때 법전 놔두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도 법전 놔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 비교 방식에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계속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한 중급자 이상까지는 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풀면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좀 정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표준지 선정. 표준지 선정에서 틀린 문제 다 틀려요. 그러니까 표준지 선정에서는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핸드폰이 자꾸.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해서 답안지는 의 형식이 한 2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초를 배우시는 초급자분들의 답안지와 중급자, 상급자의 답안지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 기초 수준의 답안지는 한마디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빼먹지 말고 목차대로 넣어야 될 거를 다 넣는 연습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좀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더라도 여기서는 반복적인 그 연습을 통해서 기초를 닫고요. 그래서 중급자 정도 가면 이제 기초에서 썼던 거 불필요하던 거를 조금씩 답안지에서 없애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급자. 답안지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답안지를 돌려보지 않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중급자, 상급자들의 답안지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상급자 정도에 가면 정말 다 쳐내요. 불필요한 건 다 쳐내고 목차로 다 보여줘요. 숫자는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과정. 자, 여기서까지 넘어가요.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 중, 고처럼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거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도 쉽게 냈고, 그리고 시간도 할애를 한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법전을 한번 볼게요. 자, 감칙 규정 보시겠습니다. 감칙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구조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구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구조 2항 많이 보셨죠? 문제 푸시면서. 기준 시점에 대해서. 구조 1항 보셨어요? 구조 1항? 자, 구조 1항에 대해서 사실 구조 2항에 대한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급평가라던가 아니면
현장 가격조사 완료이들. 잘 안 보이시나요? 펜으로 한다기보다 이렇게. 자, 구조 1항 보시면 법인 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초자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초자예요. 자, 대, 목, 기, 조기, 자, 수라고 했어요. 제 초자인데요. 이건 개인적인 초자예요. 자기가 이렇게 따시든 아니면 다르게 따시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니까 볼게요. 의뢰인, 대상 물건, 목적, 기준 시점, 조건, 기준 가치, 그리고 자문 등에 대한 내용, 수수료에 대한 내용. 자, 이 기본적 사항 확정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의뢰서를 받을 때 그렇게 해요. 자, 요거는 적으셨을 텐데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거 보려고. 혹시 감정평가서 보신 적 있나요? 감정평가서 네,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자, 이게 실제 감정평가서예요. 구분 건물 감정평가서인데 며칠 전에 제가 사인한 건데요. 17억 9,700만 원짜리 평가한 건데, 자 볼게요. 빨강 친 분 볼게요. 구분 건물 감정평가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구조 이용에서 나온, 그렇죠. 이게 대상 물건입니다. 자, 의뢰인 나왔죠. 대, 목적, 일반 거래, 시가참조 나왔죠. 의뢰인, 목적, 기준 가치, 조건, 기준 시점 나왔습니다. 의대, 목기, 조기 할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괄호 감정, 이게 첫 장이에요. 감정평가서를 딱 피면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적게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무 문제를 풀 때 이걸 안 잡고 가세요. 처음부터 의대, 목기, 조기 자수를 잡고 가야 돼요. 내가 평가를 하는 게 토지인지 토지 건물인지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인지 보상평가에서의 토지인지 지정물인지, 근데 생각보다 중급자까지 가셔도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분명히 토지만을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토지 건물을 평가하고 있어요.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정말 많이 그래요. 그리고 목적 잘 봐야 되죠.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가액들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적이.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담보 목적이면 조금 더 안정성의 기준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경매평가를 한다 보면 채권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들한테 보존을 위해서 살짝 시가 또는 시가보다 살짝 위있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목적이 있어요. 그쵸?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이 많습니다. 기준가치도 이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실무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이나 이쪽 도정법에 있어서의 시장가치 외 가치를 할 때도 있지만 일반 평가를 하다 보실 때는 거의 시장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내가 판단하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업상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조건의 타당성,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조건부 평가나 아니면 감칙을 같이 공부하실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감정평가액은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한 금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를 합니다. 자, 근데 실무 문제를 풀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1항에 나와 있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시는데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처음에 문제를 저희 문제 아니고 이제 스터디 문제, 결국에는 100점짜리 문제를 푸실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실 때 보자마자 점수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점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5점 배점 확인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는 이 문제에 대한 배점을 정해놨으면 그 정도의 복잡한 사항을 딱 그 시간 맞게 구성을 해놔요.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1번급 문제들은 사실 40점의 배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시간은 한 45분에서 50분? 좀 더 어렵다고 그러면 55분까지도 걸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스터디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배점을 보셔야 돼요. 배점을 봐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시간 안에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많은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선 배점을 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문제 먼저 읽어요. 문제 먼저. 자, 감정평가사 이씨는 아래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뭐가 나왔죠? 이게 뭐죠?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받았다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 표준지 선정 기준을 밝히고 1번이죠.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럼 목차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딱 목차가 1번에 평가 개요를 쓰시겠죠? 그 다음 2번이 뭐죠? 그렇죠. 선정사유. 3번이 감정평가액. 잘못했네. 그렇죠? 문제에서 벌써 목차는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자, 이제 문제를 딱 읽으신 다음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시냐면, 오늘 같은 문제는 사실 한 문제 한쪽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많게는 7, 8페이지도 나와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첫 장을 딱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를 구분을 해요. 자, 보시면 저는 형광펜으로 자료 1 부분에 대해서 칩니다. 대상 물건의 개요. 그리고 자료 2 비교 표준지 적습니다. 근데 이 비교 표준지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료 2에서 인근 지역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잖아요. 인근 지역 딱 나오면 뭐 안 하면 되죠? 지역요인 비교 안 하면 돼요. 그쵸? 자, 3. 선정된 표준지와의 개별 요인지. 이 문제는 워낙 쉬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배점이 높아지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료가
적게는 자료 7에서 많게는 11, 12까지 나요. 그 문제가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형광펜 정도의 수준으로 굵게 자료를 딱딱 구분을 해놓으면 파트가 정리가 돼요. 이 문제에서 여기는 비교 방식의 파트다. 이쪽은 원가 방식의 파트다. 아니면 여기는 수익 방식의 파트고 아니면 기타 사항에 대한 파트다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지 문제를 왜냐면 실무 문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 파트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할 때 이 자료를 통해서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1번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다음번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뒤에 있는 기타 사항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다음 문제 아니면 내일 회차수 문제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대상 물건을 봐야 돼요. 자, 평가에 대한 해야 될 대상 물건을 봅니다. 소재지 A동 340번지. 근데 아까 요거 같은 문제는 팁인데 인근 지역을 벌써 줬잖아요. 그럼 동을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거래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는 거래 사례, 평가 선례도 인근 지역에 있는 선례라고 그러면 얘는 논점 자체에서 지역 요인을 보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자료를 제시하면서 인근 지역이 없거나 지역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반드시 봐야 돼요. 행정구역의 경계, 내 본권의 물건의 위치와 표준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또 뒤에 가서 이거 아직 1회차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중급자 정도 수준 이상에 있는 문제가 나와야 그 수준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우선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A동 340번지에 지목이 D입니다. 그리고 면적 400. 저는 자, 감칙 한번 볼게요. 공시지가기준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몇 조죠? 그렇죠. 14조. (14조) 토지평가 엄청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실무 문제를 푸실 때 옆에 있는 근거조항하면 14조를 반드시 쓰게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기준법을 쓸 때. 자, 14조 한번 볼게요. 자, 감정평가법인들은 3조 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죠? 2항 보시면 공시지가기준법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야 한다. 자, 호를 보세요. 1호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자, 다음은 나중에 다음 회차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 표준지 선정만 볼게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 중에서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평가할 것. 없는 경우에는 특성을 갖는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자, 비교 표준지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용, 이, 주, 지로 많이 외우고 계시죠? 자,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14조예요. 실무 기준에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보상 지침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용, 이, 주, 지는 순서를 정해주는 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했을 때는 용도 지역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건축 제한이 걸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용도 지역은. 다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나 환지 개발 사업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들 있죠. 구역에서 원래는 지저분했던 토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쪽에서 3종 주고
2종 주고 뭐 준주거 주고 이렇게 획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필지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규모 획지라고. 흔히 말해서 뭐 분당, 평촌, 뭐 이런 곳들, 분당 좀 너무 오래됐죠? 그런 데서 보면 얘가 주변에 없어요. 이 3종 일반지구주에는 토지가 없어요. 표준지를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데 2종 일반지구를 갖고 오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 경우라서 이거에 대한 근거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용적률 비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서는 용도지역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용이 주지가 맞아요. 이용상황 주의환경 지리적 근저.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지역계획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문제들에서? 자, 오늘 문제 있어요. 근데 자, 주위 환경과 지역계획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왜 따로 이렇게 지역계획을 다시 보냐면 이 지역계획을 넣었다는 거는 채점자가 그렇게 풀라고 의도한 거예요. 명확하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보고 풀어라라고. 근데 이 지역계획 내용을 자료에서 다 그냥 글이 많다 보니까 대충 보고 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실무 문제에 있어서의 지역계획은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지역이 어떤 상태이며 이 지역 안에서 표준적 이용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문구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읽고 간다는 거는 문제를 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논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역계획을 보시고 이용 상황, 주의환경, 지리적 근저 차례대로 보시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도로. 또 전면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가는 접해져 있는 도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요. 예를 들어서 중로가 있고 이게 세로 갑니다. 이게 1번 토지고 이거 1-1번 토지예요. 자, 얘 토지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가격 수준은 이 중로변을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표준지를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세로 있는 토지를 표준지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거 못 갖고 와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문제들도 보시면 지도상에서 나와 있는 거 로변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도를 보여줬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변에 따라서 형성돼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표준지를 선정해라라는 그 채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도 중시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용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많이들 질문을 하셔요. 상업용과 업무용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물론 내 본권이 업무용인데 주변에 있는 표준지가 업무용이 있어요. 그럼 업무용 갖고 오면 되죠. 업무용 없으면요. 문제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내 본권에 있는 토지랑 가장 모든 게 맞는 표준지는 없어요. 그 중에서 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보정이 가능한 거를 나중에 그 보정할 수 있는 거를 놔두고 선순위 있는 게 선택이 됐으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업무용과 상업용
이거 용도 변경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상용이라고 해서 1층은 슈퍼 쓰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1층에 있는 거 슈퍼 나가고 난 다음에 막고 그냥 주거용으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배우셨죠? 이 셋 이용 상황 사이에서의 용도 변경이 신고로서 끝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표준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이 있고 답이 있는데 본건인 전인데 전 표준지가 없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갔다고 그러면 탑 쓰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수험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전은 흔히 말해서 물이 없는 딱딱한 토지잖아요. 답은 물이 고여 있는 논이에요, 논. 그렇죠? 그냥 벼 한 해 안 하고 성토하면 끝나는 거예요. 밟으면. 그래서 딱 정과 답의 차이는 성토병만큼 차이가 나요. 평당 한 3만 원 정도? 예, 비용이 근데 30만 원 정도 요즘엔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용 상황에 대해서 너무 수험생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왜 같지 않은데? 왜 같지 않은데 이걸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얘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왕이면 100% 다 맞는 게 좋겠죠. 네? 무조건 용도지역은 무조건 맞춰라. 그리고 지역계양. 지역계양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역계양이 나오는 문제면 여기가 핵심이다. 세 번째. 그리고 전면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상황. 근데 이게 맞잖아요? 지역계양 맞으면 주의환경 당연히 맞겠고. 그쵸? 도로, 전면도로 맞으면 지리적으로 근접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표준지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다 보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본권 따라서 용도지역 2종 일반 주고 치겠죠. 그리고 세로 가. 기준 시점 23년 7월 1일. 23년에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7월달 첫째 주 토요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 시점들이 다 2013년도로 돼 있거든요. 문제 풀기 편하시게. 왜냐면 그 둘 중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7월 초나 6월 말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계속 원래는 6월로 바뀌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뒤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 연습할 때 6월달이랑 7월달을 기준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점 수정하실 때 실수하는 일이 좀 적을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고. 자, 문제를 푸실 때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뭐를 보라고 그랬죠? 용도지역 보라고 그랬잖아요. 용도지역 4번 제껴줍니다. 그리고 주의환경, 지역계양이 아직 없죠. 그쵸? 그러면 뭐죠? 도로. 본권 세로 가입니다. 그러면 1번 토지 없어지겠죠. 그리고 3번 토지도 중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3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없어지겠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지로 해서 2종 일반 주거에 대해서 2번 표준지를 선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큰 쟁점은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면적도 여기서 한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과소 토지, 표준적인 토지, 과대 토지가 있죠. 그 과소 토지와 과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 상황에 좀 제약도 있고, 그리고 시장성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를 가지고 올 때 본권과 가장 유사한 면적에 있는 표준지를 갖고 오는 게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2번 표준지를 선정했고,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점 수정치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같은 경우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실 때 이제 의문사항은 크게 없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조금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문제 읽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이씨는 아래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 자, 제가 1번 문제에서는 노마자 그 목차로 잡았어요. 근데 사실 5점짜리 문제는 없어요. 그쵸? 보통 30점, 40점인데 큰 방식별로 아니면 물건별 평가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나눌 경우나 이럴 때는 로마자 문자를 쓰지만 그 이외에 논점이 작은 거를 굳이 노마자에 대한 그 목차를 따고 들어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마자를 따지기보다도 이제 그 일반 숫자 목차를 따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번에 대해서 1번 개요겠죠. 그리고 2번은 감정평가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밝혀줬죠. 비교 표준지 선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표준지 선정. 2번은 감정평가의 결정. 그 전에 답안지 한번 보실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 수험생이 쓰실 때 가장 어려운 게 개요 못 쓰세요. 좀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답안지를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 개요가 있고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개요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단답 형식으로 하는 방식이 보기에는 깔끔하고 좀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식이 가로감정표랑 똑같이 가요. 하지만 서술형은 또 뭐가 힘드냐면 제가 말을 쓰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각 개요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에는 보통 물건 나오죠. 그렇죠? 본건 토지에 대해 시가첨조 목적 나왔죠. 그리고 실수입니다. 이건 오타인데요. 가격 시점이라고 쓰지 마시고 기준 시점으로 해주세요. 일반 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으로 써야 되고요. 보상 평가에서는 가격 시점으로 쓰셔야 돼요. 그거는 법상에서 구분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같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썼고, 그리고 2번 같은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것도,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예. 제가 원래 좀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나 학생들 가르쳤을 때도 시간을 많이 오버했었어요. 말이 1시간, 1시간 반 했는데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셨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 보시라고 그랬죠? 대상 물건의 개요. 그리고 자료 2에서는 비교 표준입니다. 자, 자료 2에서 뭐가 틀려졌죠? 전 문제랑 뭐가 틀려졌죠? 그렇죠. 인근 지역이 없어요. 인근 지역이 없어요. 3. 선정된 표준지와의 요인별 비교치.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제가
인근 지역이라고 없었을 때는 이제 동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동 500번지대 450회배 이용상황 주거용.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용상황이 주거용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낮이잖아요. 건물이 없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저거를 그냥 일부러 놔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문제 오류 있는 것도 보셔야 되고 다 완벽하게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류 있는 것도 보셔야 되고 이런 오류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연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이거는 문제가 오류다. 그래서 너 나랑 싸울래라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가가잖아요. 그럼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수다. 이 사람이 실수니까 나는 이걸 넘어가겠다고 그거를 스무스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스킬을 가져야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로 1명 가정형 편지 기준 시점 23년 7월 1일 돼 있습니다. 자, 비교 표준지를 볼게요. 비교 표준지에서 A동과 B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실까요? 밑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상기 표준지는 행정구역상 구는 동일하나 동에 따라서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의 접근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개별 요인 비교치 뭔지 아시는 분? 개별 요인 비교치를 할 때 우리 개별 요인 조건 뭐를 보죠? 그렇죠. 가접, 환행, 핵기. 토지보상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찾아드릴게요. 우선 편하게 주택지대를 볼게요. 이 저희가 쓰는 개별요인 지역요인 표거든요. 실제로 전부 다 외우세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 주택지대 거를 외우다 보면 상업지대, 공업지대는 좀 쉽게 외워질 수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를 모르고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한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항목이랑 그 항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외우기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수업 공부할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감칙과 실무 기준과 더불어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접근성들 있죠. 보시면 교통시간과의 접근성, 상가의 접근성. 이 접근성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실 개별 요인에서 틀릴지 지역 요인에서 틀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 뭐죠? 인근 지역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지요? 지역 요인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A동과 B동이 틀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문제 2번에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를 안 줬어요. 아예.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오류도 있어요. 왜냐면 자료 3번에 선정된 표준지와의 요인별 비교치. 그럼 선정됐다고 그러면 내가 선정한 게 비교 표준지 1이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저도 문제 만들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저희가 다 만든 거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문제를 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얘가 포인트예요. 왜냐면 인근 지역도 안 줬고 밑에 문구를 줬잖아요. 이건 지역 요인이 틀리니 비동에 있는 사례를 선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상의 논리적인 오류나 이런 거를 따라서 거기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출제자가 어디에 의도를 뒀는지 논점을 어디에다가 박아놨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따라서 문제를 풀도록 연습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선 비동에 있는 거는 전부 제외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2종 1주 2개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좀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본권 이용사가 뭐라고 그랬죠? 주거용이라고 그랬죠. 주상용밖에 없네. 그쵸? 표준지가 틀렸어.
문제가 잘못 나왔어. 문제 안 푸실 건가요? 그쵸? 그쵸?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형 상황에서 얘는 충분히 보정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거를 보정 가능한 요인치를 안 줬어요. 왜냐면 5점짜리 문제를 제가 기초반에서 내면서 그것까지 드리면 거기서 헷갈려서 문제를 못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30점, 40점짜리 복잡한 문제를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기 위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보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 거 어디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확연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면적이 있죠. 왜냐면 본권이 450회배예요. 100평 조금 넘어요. 근데 기호 1번 토지는 150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300평이 넘는 토지예요. 굉장히 큰 토지들이에요. 아무리 중노각제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도 300평 정도 되는 토지면 되게 큰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면적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얘 주상용을 끌고 오세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오류를 잡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기초반에서 주상용을 보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도 오류 많이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에서도 오류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최적의 내가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세요. 그거면 된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 있는 분들 다 같은 고민을 하실 거고 거기서 고민을 하셔갖고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그럼 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선정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걸 선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2번에 대해서 답안지를 보시다 보면 본권 토지, 그리고 일반 거래 목적, 기준 시점 3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 써줬는데 기준 시점 뒤에 뭐 써야 되죠? 규정. 감칙 몇 조죠? 그렇죠. 우리 사람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크게 말씀하시고 연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자 몇 분 안 계시는데 서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그게 결국엔 공부가 돼요. 계속 되뇌이다 보면. 자, 그다음에 대목 로마 목차 토지 감정 평가액 1번 비교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도로 조건 고려해서 3번 썼고요. 배제 사유를 사실 32에는 배제 사유를 명시하라고 문제 못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보셨죠? 기타 사항에 보면 배제 사유를 쓰라고 해요. 그건 뭐였냐면 배제 사유가 논점이에요. 논점은 뭐죠? 목차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논점을 이게 딱 논점이다 생각하면 그거를 괄호나 밑에서 좀 소목차 형식으로 쓰지 마세요. 그거는 출제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가 이거 배제 사유 쓰라고 그랬는데 목차 안 주고 대충 넘어갔어. 그러면 40점 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분의 1 정도가 그 부분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비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례 선정이에요. 그렇죠? 사례를 선정했다는 건 뭐죠? 반대로 배제를 한 거에 대한 사유를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포인트예요. 사실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할 때 다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계산과의 싸움인데 딱 표준지 선정과 그 밖의 요인 선정했을 때 사례 선정이 포인트인 거예요. 거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시점 수정 좀 틀리면 어때요? 지금은 연습하실 때 다 맞게 연습하시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 시점 수정 다 맞힐 자신이 있으세요? 쉽게 없어요. 그거 뭐 상급자가 됐든 중급자가 됐든 그게 틀리는 실수는 계산기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손가락에 있는 계산기 잘못 쓰는 순간 숫자는 다 틀려져요.
그쵸? 그런데 표준지 선정과 그 밖에 요인에 있는 사례 선정, 거래 사례 선정, 수익 방식이 있을 때 사례 선정, 이거는 계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논리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평가 실무나 이루나 법규나 저희는 숫자 맞히는 시험 아니에요. 논리를 형성을 하고 그 논리가 얼마만큼 출제자 의도대로 정확하게 맞췄는지의 문제거든요. 그럼 비교 방식에서는 항상 표준지 선정, 그 밖에 요인 비교에서의 사례 선정. 그렇다고 그러면 배제 사유 항상 써줘야 돼요. 사실 이 배제 사유는 제가 지금 목차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목차를 안 써요. 그냥 간단하게 선정했으면 그 선정 밑에다가 배제 사유를 빠르게 쓰고 넘어가요. 근데 저희는 뭐죠? 기초반.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교 선정에 대한 선정 사유. 근거 여기 몇 조죠? 예, 2항 2호죠. 2항 1호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 답안지는 안 썼지만 본인들이 연습할 때 항상 옆에다가 근거 규정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나중에 보상평가 가잖아요. 다 써야 돼요. 치까지는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연습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480만 원짜리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죠. 개별 요인 비교치는 답안지 보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심지어 개별 요인 비교치 드렸네요. 자, 3번까지만 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연습 문제 3번. 감정평가사 이신 아래와 같은 물건에 대해 경매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 10점입니다. 자, 자료 1 대상 물건의 개요. 자료 2 인근 지역의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 나왔죠.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료 3 선정된 표준지와의 요인별 비교치. 자료 4 기타 사항.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 사항 먼저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타 사항이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기타 사항. 본건이 소재하는 시동 인근은 대부분 3층 이하의 단독 주택 및 고급 주택이 부표하고 있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그렇죠. 예, 표준적 이용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지역 개항이에요. 왜냐면 이 지역 내에서 인근 지역에 내에 있는 표준적 이용은 단독주택, 고급주택, 그 주거용 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이 뭐죠? 표준지 고를 때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이 지역 개항에 따라서 주거용을 고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앞장에 보시면 자, 대상 물건의 소재지 시동 대 600에 이용사항이 뭐죠? 자, 이용사항 뭐죠? 주차장이에요. 갑자기 주차장이 튀어나왔어요. 그쵸? 주차장이 튀어나왔고, 뒤에 2종 일반지구 세로가 23년 8월 21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자, 제가 기준 시점 이렇게 크게 써놓는 게 왜 그러냐면, 기준 시점 찾다가 문제 쪽수가 페이지 수가 21페이지 되잖아요? 기준 시점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기준 시점을 앞에다 줬잖아요. 문제마다 기준 시점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맨 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대상 물건을 확정할 때 페이지 수에서 10페이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을 확정할 수 있고 대상 물건을 할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설정해 놔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에서 첫째 쪽, 둘째 쪽 정도가 이제 대상 물건의 개항 정도가 나오고 세 번째 쪽에서 두 번째 쪽 사이에 비교 표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상 물건의 표준적 이용이 어딘지를 확정을 지을 순간이 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기준 시점 대상 물건 확정을 다 써놔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 2013년 7월 1일 그리고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요거까지는 써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목적 조기자수에서 우선 조건은 거의 평가가 없을 거고 조건부 평가가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큰 쟁점이에요. 조건부 평가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인 거고, 나머지 사항들을 그쪽에다 다 기재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의 팁이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한 3회차 정도 되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문제 장수가 한 3장에서 4장 정도 많아지면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자, 우선 이중 일반지구니까 인근 지역의 비교 표준지에 있어서 3종은 무조건 지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종 중에서 상업용과 주상용과 주거용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요. 자,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주차장을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일시적 이용.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 상황이 아니고 최유효 이용이 아니고 어떤 그 대기 과정에 있는 상태의 이용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 시간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본권에 있는 주차장과 표준지 기호 6번에 있는 주차장과 뭐가 틀릴까요? 그렇죠. 도시계획 시설상에서의 주차장이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필지에 대한 획지 구획 사업이나 환지 사업에 있어서 종교용지나 주차장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토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주차장인 거예요. 지목 자체가. 근데 현재 주차장은 뭐죠? 얘가 그냥 노후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단독주택들 1층 이런 거를 부시고 난 다음에 아직 신축하기에는 건축주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좀 놀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대기 과정에서 쭉 놔두는 토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주차장들은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 지역 계획인 기타 사항에 봤을 때는 이건 단독주택으로 평가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얘는 상업용은 없어져야 되겠죠. 이거 주차장 없어지겠죠. 그리고 주상용과 주거용만 남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에서 확연히 3번 표준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용 상황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3번 표준지가 도로교통이 새로 가였고 둘 다 주상용이었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보존 가능한지를 보고 둘 간에 다른 요인들이 더 본권과 비슷한 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1년 번호 밑에 보시면 5번은 노후된 주택이 소재하여 건부 강가가 발생함. 1년 번호 6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이. 감정평가 실무나 이론을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선정은 사실 표준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봐야지 표준지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또 표준지를 알려고 그러면 비교 방식을 알아야 돼요. 표준지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실, 나공, 계일 요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일반 평가에서 부공법에 있는 표준지 평가도 안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오기도 희박하고 그냥 결국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공부를 마지막에 준비할 때 부공법에 있는 핵심 내용들만 보시면 빠르게 한 2, 3일 공부하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해갖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신 라공계일에서
아까 처음에 표준지 5번과 관련된 내용이 뭐죠? 표준지 5번. 건보관과가 발생함? 뭐죠? 건보관과. 적실 나 공개 일에서 뭐죠? 예? 그렇죠. 낮이 상정이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표준지에서 보시면 낮이 상정으로 하는데 이용 상황에서 주거 낮이가 있고 주거 0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그 문제 정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 스터디나 다른 문제에서 이해하시도록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